전기철도감리 수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기성검사, 두 번째 월간 공정회의, 세 번째 실정보고, 네 번째 설계변경 FCR, 다섯 번째 계약변경, 여섯 번째 차단작업, 일곱 번째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여덟 번째 제작사양서 승인, 아홉 번째 공장검수까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성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성검사는 공정률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공정률이 일정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기성 신청을 해가지고 기성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정 분기별로 한다든지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때 기성검사를 하고 그 기성을 뭐 시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쭉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기성검사 신청서 있어야 되고요. 기성 청구 내역서. 네, 요거는 기성검사를 하실 때 감리단에서 기성 청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기성 청구 내역서를 잘 봐야 돼요. 거기에 기성 청구 내역서에 그 물량이 시공 물량하고 맞는지 그거를 비교 검토해야 돼요. 시공이 안 됐는데 기성을 발생시키면은 그건 과기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성 내역서를 이렇게 쭉 보시고 그 기성 공정에 그 기성 언론 공정에 그 공사가 진행됐는지 거기에 뭐 사진첩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기성이 되지 않게 기성 검사를 하고 기성을 관리한다. 그렇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공조서, 감리원조서, 기성검사 보고서, 감리조서 이런 거는 다 감리가 작성하는 거죠. 네, 그 청구서 오면은 요 최종적으로 기성검사하고 요 문서를 같이 수행하고 거기에 서명하시고 기성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무비 기성 내역서. 여덟 번째 법정보험료 정산 내역. 네, 요거도 기성검사 하실 때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거는 회사에서 내는 분량이 있고 근로자가 내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명확한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법정보험료 정산이 바르게 됐는지 그 지급 내역하고 그 백데이터를 다 비교하고 그 금액이 맞는지 그거를 잘 검토하고 기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성금정산 내역서. 네, 성금을 우리가 초반기에 많이 받잖아요. 받는데 그 공정률만큼 성금정산도 같이 이렇게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금 그 계산할 때 성금을 공정률보다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똑같이 과기성이 되잖아요. 그죠? 성금정산도 공정률보다 같거나 적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산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그 계산값이 맞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 번째 공사 사진첩. 네, 공사 사진첩은 매몰된 부위는 딱 그 대체적으로 그 사진첩이 다 있어야 되고요. 공정이 진행되는 거 하고 그 기성청구 내역서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내용이 다 있는지 사진첩에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국세 11번째 시국세 및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요거는 그 날짜가 중요해요. 그죠? 이거 증명서를 발급한 날짜가 그 유효기간이 오버되지 않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행정문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성검사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은 월간공정회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공을 하면은 그 매월마다 공정회의를 한 번 정도는 하죠.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또 공정관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주간 공정 관리도 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 관리는 그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잘 맞춰가지고 또 감리가 주도적으로 그 우리가 그 정해진 공정 내에 할 수 있게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정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만회 대책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공정 관리는 잘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간 공정 회의 하실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월간 공정률을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정해진 공정하고 그 공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운 계획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정이 그만큼 진행됐는지 그런 거를 매월마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뭐 부진한 게 있으면은 왜 부진했는지 원인 분석도 하고 또 만회 공정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두 번째로 부진 공정 만회 대책. 네. 공정 관리가 부진하면 만회 대책 세워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더 투입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부족한 공정률을 적정한 공정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감리가 또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죠? 세 번째, 관리자 안전교육. 네. 요거도 그 월간 공정회의 할 때 공정회의가 끝나고 그렇게 안전관리하면 되겠죠. 그런 관리자 교육을 하고 또 그 교육 내용이 근로자한테 다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다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현안사항. 월간 공정률 할 때는 공정 하면서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현안사항이 나오면은 거기에 뭐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대책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월간 공정회의 때 현안사항을 이렇게 발굴해서 같이 토의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정보고. 네, 현안사항이 생기면은 공정이 그 우리가 도면이나 내역이나 또 현장 여건에 따라 그 공사가 우리가 계획하던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실정 보고를 해야 되죠. 실정 보고를 하는데 그 원인하고 그 개선 방안 이런 거를 딱 정리를 했을 때 뭐 공사 금액이라든지 또 그 변경을 했을 때 공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뭐 기본 내역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공정회의에서 정리되면은 그 실정 보고를 시공사부터 해가지고 그 감리까지 이렇게 문서가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또 이 실정 보고된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를 해야 되죠. 보고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발주처의 결정을 빨리 받아야 돼요.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행정을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정 보고는 그 시점에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 실정 보고를 뒤로 나중에 뭐 현장 일이 바쁘다고 미루거나 하시면은 그 나중 시점에 되면은 하기가 어려워요. 근거도 찾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정 보고는 그때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발주처에 먼저 협의를 하고 이거를 결정을 보는 게 중요하죠.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설계사 검토 의견을 이걸 보냅니다. 그죠? 설계사 검토 의견 첨부해서 시공사에서 감리단으로 문서를 보내면은 감리단에 거기서 검토 의견을 달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발주처에 공문을 보내시면은 그 관련 근거가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요거 가지고 이제 FCR을 하면 되겠죠. 그 FCR 하려면은 그 관련 뭐 과정도 있어야 되고 관련 근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정 보고 관리는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네, 여섯 번째.
또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죠. 민원 관리도 민원이 발생되면은 그 민원인 연락처, 민원 내용, 그 결과 이런 것도 그 발주처에 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발주처를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대책 방안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합의를 보고 그 대책 방안까지 마련해서 발주처한테 보고하면 제일 좋고요. 또 뭐 했을 때 그 안이 없을 경우에는 또 발주처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고요. 7번째,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도 요것도 필요가 하죠. 주간공정보고도 또 한 주간에 할 일, 그 다음 주에 계획 이런 것까지 다 그 타이트하게 세부적으로 공정 관리를 할 때는 주간공정보고도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째, 직업자재 공정 진도율 관리. 요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공정이 진행되면은 일정 시점에 그 주요 자재가 반입하고 설치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공에 대한 공정률과 맞게 직업 자재도 거기 적정한 시점에 들어올 수 있게 그 자재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자재도 월간으로 공정 보고를 받으세요. 월간 공정을 받고 그 진척 사항이나 뭐 그런 사진 그리고 뭐 제작 현 상태 그런 거를 공정률 이렇게 다 받아 가지고 그 자재 직업 자재 중요 자재 공정률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정 보고. 네, 요것도 별표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정 보고는 그 현장에서 뭐 도면이나 우리 그 뭐 물량이나 공사 현장 여건이 우리가 시공 계획 도면대로 안 됐을 때 그런 실정 보고를 하잖아요. 자, 실정 보고 내용에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정 보고 개요가 있어야 되죠.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지. 그리고 설계 현황, 설계는 어떻게 되었다. 그 도면하고 그 내역하고 그 내용을 또 첨부하면 되겠죠. 세 번째, 추진 경과. 이거는 우리가 설계도서대로 이렇게 추진했을 때 이게 우리가 설계도서대로 안 될 경우가 실정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안 됐는지 그 추진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과정도 뭐 언제 어떤 공사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런 경과를 쭉쭉쭉쭉 쓰고 또는 외부 여건하고 이렇게 외부 여건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뭐 어떤 했던 행위 신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도 다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검토 내용 및 대책 방안. 그렇죠. 실정 보고가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내용을 하고 대책 방안까지 강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데 그 대책 방안이라는 거는 뭐 공사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간략적인 공사 개요, 공사 금액, 그죠? 공기 요런 거를 간략하게 뭐 정확하게 않더라도 간략하게 적으면 돼요. 네, 그리고 5번째 계략 공사비 이거 나와야 되겠죠. 6번째 관련 근거. 관련 근거는 우리가 뭐 문서 행위를 한 거, 뭐 이렇게 뭐 설계사 의견 들은 거 그런 거 다 문서로 주고받고 했던 그런 근거를 첨부를 해야 되겠죠. 7번째 설계사 검토 의견서. 근데 실정 보고할 때는 설계사가 그 설계를 한 의도가 있잖아요. 설계사가 의도가 있고 또 현장 여건은 현장 여건이 그 반영이 안 되니 현장 여건하고 그게 매칭이 안 되니까 이게 실정 보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검토 의견을 달고 설계사가 뭐 인정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리검토서를 첨부해가지고 요 내용이 한 세트가 되면은 이제 실정 보고를 시공사에서 감리단에서 요 감리검토 의견까지 첨부해서 공단 발주처에 공문 시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 요 실정 보고가 이게 상당히 현장에서 보면은 일이 바쁘다고 이렇게 뭐 나중에 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뭐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이렇게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너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빨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게 나중에 실제적으로 FCR 시점에 가가지고 그 관련 근거 찾고 뭐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어떨 때는 또 그걸 뭐 말로 해가지고 그 누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 이래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좀 트러블이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도 똑똑해야 되고 감리도 좀 똑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정 보고 같은 경우에는 행위 신고라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넘어갔을 때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4번 설계 변경 FCR. 네, 설계 변경 이거 중요하죠. 이거 뭐 시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계 변경을 잘 하려면은 전 단계가 실정 보고예요. 실정 보고가 잘 되면 설계 변경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왜? 근거가 벌써 다 만들어졌잖아요. 설계사 의견 있죠. 감리 검토 있죠. 또 발주처에 우리가 그 과정 공문을 다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설계 FCR 하는 거는 그대로 술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 FCR 앞전에 실정 보고를 잘 해두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 변경 요청서 있어야 되고, 설계 변경 사유서,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서 이런 거는 뭐 실정 보고 안에 벌써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앞에 있으면은 이런 거 다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공사비 정감 비교표. 네, 요 FCR 할 때는 공사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실정 보고 할 때는 대략 공사비만 나오면 되고요. 그 FCR 할 때는 실제 물량 정감 비교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을 정확하게 도면 물량 이렇게 딱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수량 산출서. 네, 요것도 중요합니다. 6번째 리대가. 7번째 원가 계산서. 그 원가 계산 실정 보고 하나에 원가 계산서가 하나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딱 그 원가 계산서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 원가 계산서 만들 때는 뭐 윗줄에 당초, 밑에 빨간 그 칸으로 해가지고 변경 물량 그렇게 딱딱 눈에 보이게 그죠 해가지고 또 원가 계산서에서 당초 금액 변경 금액 해가지고 정감 비교표 이렇게 쫙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의 원가 계산서를 딱 만들면은 그 원가 계산서 하나가 설계 변경 타이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8번째 수량 조서도 있어야 되고요. 관련 도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10번째 관련 근거. 관련 근거는 실정 보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정 보고를 잘 해야 돼요. 적정한 그 시점에. 그죠? 그것만 딱 잘 해놓으면 설계 변경은 그냥 쉽게 넘어가요. 11번째 설계사 검토 의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정 보고에 다 했잖아요. 그죠? 12번째 감리 검토 의견서. 마찬가지죠. 그죠? 요런 내용을 딱 보면은 실정 보고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때문에 그 시점에 실정 보고를 잘 하자. 요거는 시공사도 이거 잘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안 하면은 감리가 그 유도를 잘 해가지고 넘어올 수 있게. 막상 설계 변경 FR 시점에 이 근거 없어가지고 준해 만에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그 시점에 막 싸우고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정 보고를 깨끗하게 하면은 모든 게 클리어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번째 계약 변경. 네, 계약 변경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계약 변경은 이제
이런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최초에 올해 공사 시작하는 금액을 우리가 전년도에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잡습니다. 그죠? 잡아가, 자,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뭐, 연말쯤에 되면은 그 공사를 우리가 연초에 계획한 공사하고 연말에 계약 공사하고 실제적으로 뭐 공정하고 뭐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금액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 변경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연말에 준공을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계약 변경은 뭐 시공사도 마찬가지, 감리도 마찬가지, 지급자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이렇게 계약 변경을 한꺼번에 하려면은 그 행정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다 연말에 계약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변경을 해야 그 계약 변경 가지고 준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변경 요거는 한 11월 달에 있잖아요. 11월 달 안에 끝내세요. 끝나 11월 달쯤이면은 연말에 어느 정도 공사를 할 건지 그 계약 공사가 다 나오잖아요. 금액 다 나오고 그 나오는 금액으로 계약 변경은 11월 달 안에 끝내버리고 12월 달에는 준공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약 변경을 12월 달에 하려고 하면은 계약 변경 하자마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이 이게 돌아가려면 계약 변경을 하려면은 계약 부서에도 결제 가야 되고 공단에도 공단에 결정 나야죠. 또 계약 부서에 넘어가야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계약 변경은 끝내자. 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말 일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계약 변경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감리 뭐 기준인데 차수 계약 요약서, 용역 설계서, 감리 대가 산출서, 감리원 배치 계획서. 그쵸? 요거는 감리 배치도 우리가 연초에 계약한 거하고 연말에 실제적으로 시행한 거는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계약 변경을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 변경을 하고 12월 달에 준공을 한다. 다섯 번째, 세부 내역서 있죠. 세부 내역서 요거는 요거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그 CPMS에 계약 문서를 다 올려놨잖아요. 그죠? 계약 문서 올려놓은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그 세부 내역서에 수량하고 있잖아요. 수량하고 변경된 물량만 딱 바꿔가지고 다시 업로드 시키면은 그 딱 맞아져요. 근데 이걸 뭐 임의로 이렇게 만들면 그 업로드 시키면 다 에러가 나가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샘내역서를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량만 변경 엑셀 파일에서 계산값으로 변경해가 그 값만 그대로 옮겨 가지고 다시 업로드 시켜 가지고 그 이상 유무를 조회해 보면은 이상 없이 딱 업로드 되겠습니다. 주의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면 딱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여섯 번째, 차수별 내역서. 그렇죠. 총체 내역이 있고, 그죠? 총 감리 대가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남은 분량, 요렇게 해가지고 그 차수별 내역서를 관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감리 그 배치 계획표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짜면 되겠죠. 네. 일곱 번째, 하자 보정 계획서. 네,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섯 번째, 차단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단 작업, 이거는 중요하죠. 차단 작업은 우리가 그 열차 조정 회의를 뭐 한 달 전에 가가지고 미리 그 작업 계획서를 들고 그 관계 부서하고 다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 열차 운행 조정 회의 가가지고 또 다른 부서 뭐 노반이나 토목 뭐 신호 통신 뭐 이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작업하고 그 방해 요소가 없는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 조정 회의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걸 조정 회의 가는 거고
일단 선로 작업에 대해서 작업을 계획을 짜실 때는 명확하게 따야 됩니다. 그죠? 작업 구간, 작업 시간, 작업 인원, 뭐 장비 투입 계획 이런 게 다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차단 작업은 좀 신경을 써서 가지고 명확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단 작업 그 내용서 안에는 선로 작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요. 선로 작업 계획 협의서 요거는 선로 작업 계획서 가지고 그 관계 부서에 가가지고 다 승인을 받고 서명을 다 받아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가 문제가 없는지. 네, 요거 계획서 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잘 짜야 돼요. 정확하게 짜야 되고. 그리고 관계 부서 가면은 제대로 안 되면은 이거 뭐 작업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작업은 세 번째 작업은 이동 계획서. 네, 작업은 이동 계획서는 이런 거는 뭐냐면은 차단 작업하면은 이게 우리가 단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전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 딱 되면은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단전 작업이라도 지금 열차가 아직 그 마지막 열차가 가지 않은데 미리 가가 좀 뭐 자재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선행 작업을 하지 말라고 뭐 그런 내용이 이동 계획서가 뭐 이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리도 현장에 작업하실 때 좀 주의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네, 등록 필정. 네, 열차를 뭐 단전하거나 할 때는 전기철도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죠. 요것도 그 기간 있잖아요. 운행선 그 요 안전관리 유효기간 요런 게 있거든요. 유효기간도 요 교육 받으실 때 우리가 공사가 만약에 그 뭐 12월 달에 끝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행안전관리자 유효기간을 12월 달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내년 3월까지 좀 여유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또 그 교육도 해야 되거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필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공사가 그때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등록 기간을 좀 여유 있게 두자.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도 그 공정 관리하는데 차단 작업하는데 팁이 되겠습니다. 그죠?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네, 열차 단전이나 또 그 열차 운행에 대해 지장을 주거나 하면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가 그 운영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되죠. 요런 그 운행 안전관리자 이런 것도 또 열차 운행 관계되면은 운행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네, 여섯 번째 운전 제한 요소. 뭐, 네, 요거는 그냥 첨부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철도 보호지구 행위신고. 요것도 좀 중요하죠. 철도 보호지구는 뭐냐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궤도 끝선에서 30m 이내 범위에서 작업하게 되면은 철도 보호지구 행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궤도 끝선에서 30m까지는 철도 보호지구예요. 철도 보호지구. 철도 보호지구에서 행위를 했을 때는 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행위신고에는 첫 번째 보호지구 행위신고서가 있어야 되고요. 철도 보호지구 관리카드. 세 번째 철도 보호지구 관리대장. 네 번째 철도 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다섯 번째 관련 도면.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하시고, 이 신고는 우리가 작업하는 그 작업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신고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신고가 기간이 끝났는데 작업을 하면 이건 다 무단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작업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도 그 좀 우리가 공정일보다 조금 더 여유를 주고 하시면은 그 기간을 그리고 추후에 또 작업 더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종료 신고를 또 하시면 돼요. 그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관리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덟 번째 제작사양서 승인. 네, 제작사양 주요 자재는 제작사양서를 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죠?
지급자재, 주요자재를 다 계약하고 그 제작 사양서를 승인받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제작 사양서 승인할 때는 제작 사양서 및 도면 이런 게 다 올라와야 되죠. 제작 사양서, 비교 검토서. 비교 검토서는 이게 그 제작사하고 계약 부서하고 그 할 때 그 계약한 그 제작 사양이 있어요. 그죠? 계약했을 때 그 제작 사양 사고 지금 제작하는 거하고 맞는지 비교자 감리가 비교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제작 사양 그리고 실제 제작 사양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그 검토서를 남기고 그 제작 사양서 안에는 철도 그 규정이 있죠. 철도 규정에 맞는지 그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감리 검토 의견서. 네, 비교 검토서하고 감리 검토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제작 하는 거를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재는 자재 공급 승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주요 자재 항목은 우리가 그 CPMS의 주요 자재 보면은 어떤 항목이 주요 자재인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자재들은 다 자재 공급은 승인을 득하고 제작을 해야 승인을 받고 그 제작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비 열반 확인. 그 제작 사양서를 승인하기 전에 요거는 그 지금 그 장비가 그 설치되었을 때 우리 현장 구조물하고 맞는지 미리 그 건축 구조물 도면 있죠. 우리가 건축 도면을 다 봤잖아요. 다 받아가지고 그 구조 도면을 딱 가지고 우리 장비를 한번 앉혀봐야 돼요. 앉혀보고 거기에 지장 요소가 없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특히 그 MTR 이런 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거기에 안전 패드가 있잖아요. 안전 패드가 사이즈가 있고 그 구조물 위에 이렇게 그 장비를 실제적으로 앉혀봐야 돼요. 우리가 제작 그 사양하고 맞는지. 왜냐면은 최초에 설계할 때 있잖아요. 최초에 설계할 때 설계사에서 이 장비를 뭐 A사, B사, C사 이런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 가지고 그냥 그 장비를 놔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압기 기초 패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공통적 사양은 비슷하겠지만 또 그 회사마다 약간 특색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놨을 때 그 구조 도면하고 이 장비가 했을 때 그 여유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 사양서 하기 전에 구조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들어 있어요. 또 설계사들은 또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그 설계서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 첨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초 위치가 우리 거하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도면을 보고 장비 열반을 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를 또 검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감리 최초의 설계도서하고 제작 설계도서 검토할 때 한번 보시고 또 제작 사양서가 정해지면은 그거하고 같이 제작 사양서 승인 전에 한번 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뭐 배전반이나 이런 게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예시를 제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 똑같은 전기실에 이렇게 장비가 열반이 됩니다. 그죠? 열반이 되는데 그 들어가는 장비들이 그 한 업체에서 그 공정을 다 전반적으로 하면은 그 열반이 문제가 없지만은 또 전기실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업체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장비들을 전기실을 공통적으로 놨을 때 이게 열반이 딱 고르게 돼야 되잖아요. 다 자기 것만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해버리면은
그 열반하면은 이게 뭐 높이도 안 맞고 뒤죽박죽 이렇게 막 돼요. 그죠? 어떤 데는 열반했을 때 자리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 사양서 승인 전에 거기에 그 뭐 전기실이라든지 뭐 변전실에 들어가는 그 장비 열반을 우리 공정뿐 아니라 외부 공정이라도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쪽 업체하고도 컨택해 가지고 그 장비 높이가 얼마인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최종적으로 하고 뭐 함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확인하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죠? 장비 열반은 확인하고 제작 사양서를 승인하자. 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번째 공장검사가 있습니다. 공장검사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자, 공장검사는 할 때는 계획보고를 먼저 합니다. 공장검사 계획 ITP, 공장검사 요청서 ITR, 공장검사 점검표. 자, 요거는 제작사한테 공장검사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언제 며칠 할 건지 또 뭐 ITP, ITR, ITC 요거도 어떤 거를 쓸 건지 요거는 최신 거 있잖아요. 그 제작사들이 가진 거 하고 우리 최신 거하고 어떤 데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또 있으니까 최신 사양을 CPMS 다운받아가 제작사에서 그걸 가지고 표준 ITP를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계획 보고에 요 ITPA나 ITR, ITC 그 내용을 미리 공장 검사 가기 전에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어떤 걸 하는지 최신 버전이 맞는지 딱 확인을 한번 하고 또 계획 보고를 하는데 주요 자재 같은 경우에는 또 발주처에서 뭐 같이 입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입회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입회할 건지 그런 의견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장검사 결과 보고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제작 주요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공장검사도 잘 해야 되고 공장에서 잘 작동되다가도 또 현장에 설치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 작동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장에 설치하고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 공장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부터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빠진 행정 서류가 있다거나 감리가 제대로 뭐 검사를 안 했다거나 하면 그건 다 감리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검사도 그 표준 ITP 이런 거로 제대로 하고 그 기록도 잘 남겨야 되고 또 빠진 것도 없고 감리가 다 입회했는지 시험을 그런 근거를 잘 남겨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감리는 모든 걸 근거를 남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감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잘 남겨야 돼요. 그래야 그 근거가 뭐 나중에 뭐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장비가 문제 있어 가지고 그 작동을 안 하거나 했을 때 감리는 그 근거가 제대로 했으면은 이거는 제작상의 결합인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감리 책임이 이렇게 뭐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검사 가시면은 뭐 사업장화 등록증, 공장 등록증, 뭐 제품인증, ITP, ITC, 시험 성적서, 품질 보증서 요런 거는 가면은 기본 서류들은 이렇게 다 가지고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 걸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회해 가지고 그 성적 기록한 거는 있잖아. 다 수기로 시험값이 얼마 나오고 그 데이터 값 이런 거 다 첨부를 하잖아요. 거기에 감리 설명도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또 공장에서 시험하는 거 외에는 뭐 시험 성적서 확인 기록부 그죠? 거기서 하는 게 있고 또 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는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시험 성적서로 확인합니다. 그죠? 부품 성적서 마찬가지. 공인인정 시험 면제증 있으면 그것도 첨부하고 그 내용도 언제까지 면제되는지 그 유효기간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검수 내역서, 공장 설비 성적서. 이것도 뭐 공장에 검사하실 때 검사 장비들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검사 장비가 뭐 제대로 뭐 안 된 장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사 설비 성적서도 확인을 하시고, 또 그 라벨지를 그 시험 기구 이런 거 라벨지가 다 있거든요. 붙어 있으면은 그 검사하기 전에 가셔가지고 그 검사기기 라벨지를 한번 쭉 보세요. 그 시험 교정 날짜가 언제 있는지, 유효기간이 맞는지. 유효기간 지난 거 교정 뭐 지난 거 가지고 뭐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확인을 하고 그런 근거도 받고, 그 검사 설비 성적서 그런 게 다 근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받아야 됩니다. 공장 검수 사진. 네. 공장 검수 가시면은 감리가 그 입회한 사진을 다 찍고 하잖아요. 딱 해가지고 뭐 가시면 안전모 딱 쓰고 딱 제대로 된 복장 갖추고 그 공장 사진에 다 담을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는 발주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각자의 입장이 있죠. 각자의 다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을 보면은 뭐 그 자기 입장만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는 공사가 좀 뭐 이렇게 뭐 부드럽게 안 갈 수도 있죠. 그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좀 다 그 공통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감리사도 있고 시공사, 발주처 이렇게 각각의 그 입장은 있지만 공통된 목표는 프로젝트 완성이잖아요. 요거를 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뭐 이렇게 그 뭐 논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그런데 다 소비되면은 이 프로젝트 완성이라는데 여기가 좀 뭐 삐걱삐걱하죠. 그죠? 감리하고 시공사하고는 맨날 뭐 트러블만 있어가지고는 그 현장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의 목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잖아요. 감리가 시공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감리 잘 끝나면 다 좋잖아요. 시공사도 좋죠. 프로젝트 잘 되면 시공사 좋고, 발주자도 마찬가지죠. 다 좋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뭐 한 배를 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배를 탔는데 바라보는 방향은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한 배를 탔잖아요.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그 목표를 정하고 이 업무에 임하면은 그 현장에 다 뭐 어려움이 있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다소 좀 지루한 수업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